그날 밤,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내 남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신이 제게 나타나 내 인생에서 딱 하루를 지워주마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20년 전 2005년 7월에 그 장마철 밤을 지목할 겁니다. 거실 탁자 위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던 전화기. 발신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핏줄,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수화기를 들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전화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더라면, 지금 제 인생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아주 사무치게 믿습니다.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저는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금쪽 같던 아이들을 지옥 같은 가난 속에 방치했으며 저 자신을 죄인이라는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밤. 하지만 인생이란 놈은 참 짓궂게도 바닥을 치고 나니 비로소 다른 길을 보여주더군요. 지옥에서 기어나와 보란 듯이 두 번째 인생을 꽃피운 저의 참 회록이자 인간 승리의 기록.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했던 20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나이 47.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구급 공무원 출신으로 평생 허튼 돈 한 번 안 쓰고 꼬박꼬박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먹고 안 입으며 20년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구두굽을 3번이나 갈아 신었고 저는 콩나물 값 100원을 깎으려 치장통을 3바퀴씩 돌았죠. 그렇게 모은 돈 1억 5천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청춘이자 피와 땀,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드디어 32평짜리 번듯한 새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다리 뻗고 자겠다. 그치, 퇴근길에 남편이 사온 통달 한 마리를 뜯으며 나누던 그 소박한 대화가 제겐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라 늦었고 고등학생이던 딸과 아들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파트 잔금 영수증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어찌나 향기롭던지.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아이들 내 방 하나씩 만들어주고 남편 보약도 한 채 지어줘야지. 상상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 거실의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보통 그 시간에 전화 올 곳이 없는데 왜 그때는 그 불길한 예감을 무시했을까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급하다 못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누나, 나야, 태석이. 누나 나 좀 살려줘, 제발. 하나뿐인 남동생 태석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제가 누나이자 엄마처럼 업어 키운 동생. 사업한답시고 몇 번이나 말아먹고 제 속을 문드러지게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다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왜 그래, 태서가.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누나, 나 지금 한강 다리 위야. 진짜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강이라니. 친구놈이 회사 자금 들고 튀었어. 사채업자들한테 잡히면 나 죽어. 내 장기 다 꺼내 간대. 1억 5천. 딱 1억 5천만 있으면 막을 수 있어. 누나 아파트 잔금 있잖아. 그거 잠깐만 빌려줘. 내가 한 달, 아니 일주일 안에 갚을게.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동생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찬 비바람 소리와 강물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억 5천.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내일 모레 잔금 치러야 할 돈입니다. 그 돈 없으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태서가,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 돈 건드리면 매형한테 나 죽어. 우리 이사 갈 집이야. 누나, 매형이 중요해. 하나뿐인 동생, 목숨이 중요해.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누나가 나 책임진다고 했잖아. 나 죽으면 누나 평생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승 가서 엄마 아빠 볼 면목 있어. 동생은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핏줄, 그놈의 핏줄이 뭔지 머릿속에서는 끊어. 당장 끊고 남편한테 말해라고 사이렌이 울렸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등에서 자란 내 동생, 그 아이가 죽는다는 공포. 결국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악마의 손을 잡고 만 것입니다. 알았어. 죽지 마.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꿈이 담긴 1억 5천만 원은 제 손을 떠나 밑빠진 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면 된댔어. 딱 일주일만 버티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저는 지옥문을 제 손으로 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동생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돈은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생의 자취방, 친구네 집을 뒤지고 다녔지만 태석이는 이미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이실직고해야 할 날이 왔습니다. 잔금을 치르러 은행에 가자며 들떠있는 남편을 앉혀놓고 저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돈이 없어. 태석이가 죽는다고 해서, 금방 갚는다고 해서. 제 고백을 듣던 남편의 표정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도록 패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더니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한참 뒤에 터져 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하하하.
그 웃음소리가 울음보다 더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나를, 우리 아이들을 동생 도박 빚보다 못하게 생각했구나. 내 20년 세월을 당신 핏줄 노름에 다 태워버렸구나.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있던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부부의 신뢰도 20년의 사랑도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고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 입주는커녕 계약금마저 날리고 쫓기듯 지사를 가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맞춰 겨우 들어간 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장마철이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꼭 제 죄책감의 냄새 같았습니다. 성실했던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밤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화를 낼까? 오늘은 또 어떤 모진 말을 할까? 야, 이 여편네야. 내 돈 내놔. 내 청춘 내놓으라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물건을 부수고 저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한창 예민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은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밤 싸우는 부모, 술 냄새 나는 아빠, 울기만 하는 엄마. 어느 날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엄마가 삼촌한테 돈만 안 줬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잖아.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나 대학 안 가. 공장 가서 돈 벌 거야. 딸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했던 우리 가족 식탁은 차가운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 한 통이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하는 핵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매일 마신 술이 화근이었습니다. 간경화 말기.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배가 남산만해진 남편의 곁을 지키며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 남편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다 이내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 같은 여자 안 만나. 지긋지긋해. 그게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지긋지긋하다는 말. 남편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곡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울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시댁 식구들이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 독한 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 봐라. 동생 뒷바라지 하다가
멀쩡한 남편 잡아먹은 년. 저 여자가 남편 피 말려 죽인 거야. 살인자나 다름없어. 살인자.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날 그 전화를 받고 내 가족 대신 사기꾼 동생을 선택한 제가 착하디 착한 남편을 죽음으로 매몬 살인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이 50. 남겨진 건 빚더미와 병든 몸뚱이, 그리고 저를 경멸하는 자식들의 눈빛뿐. 집에 돌아온 저는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그래, 죽자. 죽어서 남편한테 빌자. 이게 내 운명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한 움큼 입에 털어넣으려 했습니다.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흘을 굶었는데 죽으려는 마당에 배가 고프다니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비참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내 몸뚱이는 살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더군요. 저는 약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컵라면 하나를 사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편의점 구석 자리에 앉아 익지도 않은 면발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는데 눈물이 구두둑 컵라면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짭짤한 눈물 젖은 라면. 그때 맹세했습니다. 그래,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내가 싸지른 똥 내 손으로 다 치우고 죽자.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빚쟁이 자식이라는 멍에는 씌우지 말자. 다음 날부터 저는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는 목욕탕 청소와 세신사,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건물 계단 청소, 밤에는 포장마차 설거지. 하루에 4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물에 불어터진 손톱이 빠져도 저는 반창고를 감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발 뒤꿈치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걸을 때마다 피가 났지만 절뚝거리면서도 일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도끼가 올랐어. 눈빛이 무서워. 네, 저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귀신, 빚이라는 악마와 싸워 이기려면 제가 더 지독한 악귀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통장에 돈이 10만 원, 100만 원 쌓일 때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당신 빚 다 갚을 거야. 그리고 당신 죽게 만든 그 죄값, 내 뼈를 깎아서라도 다 치를 거야. 그것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속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던 국밥집 사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성실함을 높이 사셨는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 여사, 자네라면 믿을 수 있어. 권리금은 나중에 벌어서 갚고 이 가게 자네가 한 번 맡아서 살려보게. 하늘이 제게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덜컥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간판도 바꿨습니다. 오뚜기 국밥.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살겠다는
제 피 맺힌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돼지 잡내를 잡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나장동 우시장에 가서 제일 신선한 돼지 머리를 직접 골라왔습니다. 핏물을 빼고 털을 깎고 뼈를 고아내는 그 과정은 역겹고 힘들었습니다. 온몸에서 돼지 누린내가 진동을 해서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유명하다는 국밥집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어떤 재료를 쓰는지 훔쳐보고 주인에게 욕을 먹어가며 육수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밤새 육수를 끓이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솥을 다 태워 먹고 주저앉아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맛있다. 이 집 국밥 진국이네. 손님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팔이 날리던 가게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님들, 시장 상인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 저는 그들에게 밥을 퍼주는 게 아니라 제 찢어진 마음을 키워준 고마움을 퍼주었습니다. 밥은 무한 리필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배 터지게 드세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10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던 날, 저는 은행 문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더군요. 남편이 죽던 날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날도 울지 못했던 제가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나 빚 다 갚았어. 이제 우리 애들 빚쟁이 자식 아니야. 나 이제 당신 보러 갈 면목 조금은 생긴 거지. 가게는 2호점, 3호점까지 늘어났고 저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며 엇나가던 딸아이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 공무원이 되었고 겉돌던 아들은 제 가게 일을 도우며 듬직한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제 인생 위에도 다시 집이 지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 2025년 제 나이 67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마감을 하고 있는데 가게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노숙자 차림의 노인. 낡은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국밥집 아줌마의 본능이요. 들어오세요. 문 닫았지만 국밥 한 그릇은 드릴 수 있어요. 노인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손을 벌벌 떨면서 국물을 들이키더군요. 그런데 국밥 그릇을 잡고 있는 노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거기에 있는 화상 흉터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릴 때 연탄불을 갈다가 되었던 그 흉터, 제가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그 흉터. 순간 제 심장이 20년 전 그날 밤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태석이, 너 태석이 아니니? 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공명하며 떨렸습니다. 숟가락질을 멈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동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옷차림. 20년의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내 동생 강태석. 누나. 녀석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나, 나야, 태석이야. 동생은 바닥에 엎드려 제 발목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고 불법 체류자로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추방당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누나 볼 면목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국밥 냄새를 따라왔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 뻔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게 만들고 내 자식들의 청춘을 짓밟고 나를 20년 동안 생지옥 불에 태웠던 원흉이 지금 내 가게에서 내 밥을 처먹고 누나라고 부르다니. 이 나쁜 놈아, 내가 감히 여길 어떻게 와. 내가 사람이야. 짐승도 너보다는 낫겠다. 저는 동생의 멱살을 잡고 들었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동생은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죽여줘, 죽여줘. 누나라며 빌기만 했습니다. 그때 가게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우리 남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악에 받쳐 귀신처럼 소리 지르는 늙은 여자, 그리고 그 발밑에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초라한 늙은 남자.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허망해 보였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놈을 미워하느라 지난 20년을 썼구나. 이놈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면서 내 속을 썩였구나. 여기서 내가 이놈 멱살을 잡고 있어 봤자 내 손만 더러워지는구나. 저는 잡고 있던 멱살을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가서 두툼한 현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식자재 대금으로 치르려던 돈이었습니다. 봉투를 동생 앞에 툭 던졌습니다. 가져가. 누나, 이게 뭐야? 돈 필요해서 온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서 씻고 밥 사 먹고 방이라도 하나 구해. 동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동인지 충격인지 모를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누나, 나 용서해 주는 거야? 다시 받아주는 거야? 저는 차갑게 아주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착각하지 마. 용서. 나는 죽어서도 너 용서 안 해. 너 때문에 죽은 내 매형 생각하면 나는 지금 당장 내 목을 졸라도 시원찮아. 그런데 왜 이 돈은 내 인생에서 너를 영원히 잘라내는 퇴직금이야. 지난 20년 너를 미워하는 감정 노동을 하느라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이제 그만할래. 그러니까 이 돈 받고 꺼져.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우리는 오늘부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남남이야. 저는 가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들이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동생은 봉투를 품에 안고 몇 번이나 바닥에 머리를 찢더니 도망치듯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20년 묵은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완벽한 해방이었습니다. 과거의 족쇄, 핏줄이라는 징그러운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하는 무의미한 가정법도 쓰지 않습니다. 비록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제 인생의 전반전은 진흙탕이었지만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깨졌기에 지금의 단단한 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으니까요. 만약 그때 제가 아파트를 사고 편안하게 살았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겠죠. 하지만 그 시련 덕분에 저는 오뚜기 국밥의 사장이 되었고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걸.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묘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아들 내외가 예쁜 손녀를 낳았습니다.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나 이 정도면 잘 버텼지. 당신 목까지 내가 악착같이 살았어. 나중에 만나면 수고했다고 한번 안아줘. 여러분,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나고 보면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 혹시 과거의 실수나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자신을 갉아먹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중요한 건 젖은 바닥을 닦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과거의 짐은 내려놓고 오늘을 사세요. 저 김영자가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영자 님의 20년 인생 드라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파국,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문물겨운 승리와 해방.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자님처럼 그 고통을 끊어내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놓아주세요. 이 말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선택 혹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단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지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